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양 해안에서 하얀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새벽빛 아래 이 지역의 정치적 풍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최신 무기들이 인도의 여러 군사기지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 사이 군사관계에서 중요한 발전을 의미한다. 이 고급 무기 시스템들의 증가로 인해 중국은 새롭고 두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과 영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K9 자주포가 고원에 진입하자 인도는 복수를 외쳤다. 우리 인도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국과 1대1로 싸울 용기가 있다. 한번 사자는 영원한 사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인도의 총선이 끝나자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층선 이후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최초에 100문을 추가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제 수량이 200문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K9 자주포 가자국산 PLG-5나 PCL-181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지금 인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 있냐는 식입니다. K9 자주포는 인도에서는 힌디어 천둥을 써서 K9 바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지라는 불교에서 제석천이 아수라를 무찌를 때 쓰는 무기인 금강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도는 하나 디펜스로부터 2018년 말 인도받은 K9 자주포 신문이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의 최신 자주포 PCL-181의 수출형 SH-15를 내세웠고 인도는 한국산 자주포 K9 바지라를 내세웠는데 K9 바지라가 완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인도 현지에서는 K9 자주포의 무시무시한 힘을 목격하고 킹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포병이 승패를 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이미 자국형 자주포 PCL-181과 PLG-5를 배치했는데 이곳에 인도는 그들이 킹콩이라 부르는 K9 바지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도입하는 K9 자주포 전량을 중국과 국경지역에 갖다 놓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자주포에 맞서 이곳에 배치되는 K9 바지라의 모습은 인도인들에게 큰 안도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가 K9 바지라에 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PCL-181은 155 차륜형 자주포로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이 있는 신장 티벳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PLG-5는 155 궤도형 자주포로 한국의 K9과 동일한 구경을 가지고 있는 PLG-5는 성능에서 K9를 압도한다고 떠벌렸지만 포탄을 쓸 때마다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오차가 수KM에 달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인 PCL-181마저도 사격 후 포신과 차체의 흔들림이 심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퇴복저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명중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K9 자주포 20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인도가 실전에 배치한다면 중국산 자주포는 거의 사격용 표적에 불과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중국 바이두에는 K9 자주포가 고원에 들어가자 인도는 복수를 외쳤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분쟁이 벌어진 곳에 K9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도군은 1967년 나투라 포병 전투에 참담한 패배의 수치심을 씻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국 포병 부대의 화력을 당하지 못하고 인도 제17포병여단이 전멸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투는 인도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중국과 인도의 분쟁 지역인 다라크 지역에 인도군의 화력 우위는 아직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는 K9 자주포가 다라크에 더 집중 배치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인도에 비해서 우월한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의 포병여단은 PCL-181와 PLG-5 등을 가지고 있는데 차륜형 자주포와 122차량 탑재 곡사포는 고원 지역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언제든지 도로를 벗어나 오프로드 상태로 진입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에 적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포는 차량 및 대포와 통합되어 자동 작동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사격 후 즉시 대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원 야전 배치 시 자주포는 도로의 교통량과 진지의 건설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격하고 후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국경 지역 중에 중국 쪽은 중국이 차륜형 자주포의 이동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지만 인도 쪽은 길이 잘 닦이지 않아
지형이 험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구 자주포가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깨놓았습니다. K구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 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들은 K구 자주포를 고원에 배치하는 것은 적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술적 개념상 다소 의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자주포는 평지에서 운용하는 것인데 K구 자주포를 고원에 놓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 영하 35도가 넘는 험악한 지형에서 K구 자주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마노즈 무쿤드 나라반의 전 인도 육군참 모총장은 이에 놀라며 K구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구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바이두에서도 이 시험 장면을 보고 놀랐다며 인도산 K구 자주포가 고원에서 마치 탱크처럼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에서 히말리아에서 진행된 치타 작전에 K구 바지라가 놀라운 속도와 강력한 화력으로 주목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말라야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무대가 된 듯 대규모 군사장비 전시회가 열렸다며 K구 썬더 자주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이곳에 집결해 놀라운 화력과 속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특히 K구 포병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며 이들의 놀라운 속도는 고원에서 허공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극찬했습니다. 길을 닦아놓지 않아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K구 자주포는 그들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전술을 가능케 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는 지난 3월 인도군이 철도로 K구 자주포를 수송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중국인은 한국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인도에 무기를 팔고 있으니 우리는 북한에 무기를 팔면 어떨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강력한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K구 자주포가 자국의 자주포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없다며 중국인들을 속이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중국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K구 자주포가 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자주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빌리빌리에는 노르웨이 눈 속의 K구 자주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K구 자주포는 눈 위를 달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연출해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영상 초반부에 탱크가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건 게임 영화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샷이네요. 또한 중국 빌리빌리에는 지난 3월에 중국을 여러 차례 격파한 한국의 K구 자주포가 좋은 점은 무엇일까? 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 건조했으며 우리 해군의 첫 8200T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66기동함대의 핵심 축으로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정조대왕함의 실무장 사격 능력이 공개되자 상상 그 이상의 성능에 중국과 일본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대체 정조대왕함이 가진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 어떻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온 것인지 오늘은 제한판, 오늘은 제1편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의 특징과 전략적 가치를 심층 분석합니다. 최근 공개된 정조대왕함의 실제 사격 장면입니다. 이번 실무장 사격에서는 펠렁스 CIWS라는 이름의 기관포 형태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이 이뤄졌는데요. 적의 미사일이 각종 방어체계를 뚫고 정조대왕함에 접근하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관포가 미사일을 추격하며 요격하고 20탄환을 분당 4,500발의 속도로 쏟아냈습니다. 타깃이 될 부표가 해상에 띄워지고 적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초고출력 전자파를 송출해 타깃을 추적했고 CIWS의 총탄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타깃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핵심은 CIWS가 힘을 발휘하기 전 적이 정조대왕함의 방어체계를 먼저 소멸해야 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5인치 함포입니다. 함정의 방어수단이자 다양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군함에 최적화된 수만능의 함포라 할 수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타깃을 정밀 조준한 후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날 60발의 포탄이 모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실무장 사격에서 정조대왕함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5인치 함포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관포까지 상상 그 이상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은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조만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한국 해군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과 해룡 미사일을 필두로 공격형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방어 위주였던 대한민국의 전략 구조가 공격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킬체인은 대한민국 국토가 적성국들에 의해 공격을 당할 경우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명백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킬체인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적의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등 원거리 대량살 상무기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도뿐입니다. 심지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친서방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사실상 미국의 방어 체계에 편입되어 있어 자체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전장은 방어력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군이 한 발의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때 적함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적성국이 우리 국토를 공격할 경우 응징 보복에 나서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축 체계는 2010년대 초반에 나온 것이라 최신 방산 무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한국형 삼축 체계의 최신화에 가장 선봉에 서는 방산 무기가 바로 한국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조대왕함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 해군은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에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면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으면서 적보다 적을 먼저 발견하고 선제 타격 후 섬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함정입니다. 그동안 세종대왕함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초의 이지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함을 구매할 당시 한국은 원가 절감을 위해 미국, 일본과 공동구매를 했고 4천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방어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안심시켜야 하는 국제 정세상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하지 않았고, 그래서 세종대왕함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더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한국도 탄도미사일 요격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전장 170M, 전폭 21.4M, 경하 배수량은 8,200톤입니다. 정조대왕함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깊숙이 분석해보면, 첫째, 탄도미사일 요격 5.1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SM-3, SM-6도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에 24개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운용할 수 있으며, 이지스 시스템의 탑재 유무가 곧 구축함의 전투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구축함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성능 레이더가 있어야 하는데요. 정조대왕함은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하고 ANSPY-1DV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통해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주해군 기지에 정박한 정조대왕함 한 척이 홍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정조대왕함의 레이더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천리마 일형이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이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내륙에서 ICBM을 발사했을 경우 정조대왕함은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요격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 단계를 포착하고 1000km에 육박하는 해성이 미사일로 선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있다는 것은 모든 전투 영역에서 우리 군의 시야를 넓혀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중국 해군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55형 구축함은 추정 배수량만 13,000톤, HPJ-38 130 함포 1문, HQ-10 24연장 SAM 발사기 1문을 장착했을 뿐더러 VLS만 112세를 탑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장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이라고 판단합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에만 모든 것을 치중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55형 구축함의 346B형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450km 내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346B형 레이더 4개를 운용하는 쿼드러플 능동 위상 레이더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성능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55형 구축함이 VLS를 무려 112셀이나 탑재하고도 전투 범위가 정조대왕함의 14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조대왕함에는 병력 감소에 대비해 고도화된 자동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300여 명이 필요했지만 정조대왕함에는 200여 명의 승조원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막강한 화력으로 중무장했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함에는 127함포 1문을 탑재했으며 함수의 한국형 수직발사기 16셀, MK41 수직발사기 32셀, 한미의 MK41 수직발사기 16셀, 새롭게 설계된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LVSE 수직발사기 24셀을 합해 총 88셀의 수직발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KLVSE 수직발사기를 탑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4100km의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LSAM-1, LSAM-2 함대공 버전 요격 미사일을 운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해공 단거리 함대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 3 홍상어 대잠 로켓 등과 같은 다양한 전술함대 미사일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SM-EMR 블라크 3함대공 미사일과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SM-6는 최대 고도와 사거리에 있어 기존 SM-EMR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요격 미사일입니다. SM-2 미사일이 24km 이내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정조대왕함은 이제 1534km 고고도 직전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요격 미사일은 함선의 유도빔 조사기로 조준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라 수평선 밖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었고 유도빔 조사기보다 많은 수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이 탑재한 SM-6 미사일은 능동 레이저 유도 ARH 방식을 사용해 많은 수의 타겟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조대왕함 안에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대한미사일 해성2와 함대지 순항 미사일 해룡이 탑재됩니다. 함대지 미사일인 해룡에는 3탄형 탄두가 들어있는데요. 탄두에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2개 규모의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해룡 미사일은 GPS 유도 방식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보다 더 똑똑해졌는데요. 임무 계획을 실시간으로 생성해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에 이동하는 목표물을 실시간 파악 후 공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재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상향 평준화된 지금도 이지스 구축함을 자력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배를 건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만 가지고는 절대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고난도 구축함을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대지대함, 대공대잠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발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발군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세종대왕함을 건조할 시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지스 시스템을 자체적인 함정 플랫폼에 통합하는 노력, 즉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은 국산 무장과 국산 레이더로도 이지스 시스템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지스 구축함 독자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 3배치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정조대왕함을 올해 하반기에 해군 인도할 예정이며 이미 이번함 건조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함은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고 3번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전력화되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규모와 처리량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와 품질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 주변에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최근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이 한국을 찾아온 후에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둘러본 카들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모두 살펴본 톰 앤더슨 소장은 미 해군 연맹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놀랍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신뢰성 높은 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일본을 배제한 채 미국은 군함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역량에 밀리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973년에 설립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군 전반에 걸쳐 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태평양 내 필요한 군함 규모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막대한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만큼 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와 실제 건조 가능한 군함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해군 장관과 실문자들이 함께 한국과 본해 조선소를 연달아 방문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군합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고서에는 한국 단독 독점 군함 조달 수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함선 공급을 한국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함선 독점 공급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전개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가는 최근 국내에서 공개된 한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지난 4월 28일 놀라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일본의 4,500발의 목표를 정확히 때리는 실사격 장면이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 건조했으며 우리 해군의 첫 8,200T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컸던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은 7,600톤급으로 정조대왕함은 이보다 600톤이 더 크고, 무엇보다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은 있었지만 요격 미사일은 장착하지 못했는데, 정조대왕함은 최대 400km 떨어져 있는 탄도탄 등 대공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 최대 규모로 탄도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전투함입니다. 공중, 해상, 수중 모든 작전이 가능하고 특히 방어 능력이 뛰어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이날 정조대왕함 실사격에서는 펠렁스 CIWS라는 이름의 기관포 형태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타깃이 틸부표가 해상에 띄워지고 적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초고출력 전자파를 송출해 타깃을 추적했습니다. CIWS의 총탄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타깃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각종 방어 체계를 뚫고 정조대왕함에 접근하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관포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추격하며 요격하는데, 이때 20탄환을 분당 4,500발의 속도로 쏟아냅니다. 이날 시험 사격에서도 분당 4,500발의 화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벅차네요. 웅장한 정조대왕함이 있어 해군은 더 든든해지겠네요. 8,200톤급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군요. 중형 항모까지 달려라며 감격해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있었지만 미국,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진다면서 성능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 3배치1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 1보다 성능이 좋아진 한국형 구축함 3단계 두 번째 건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 3배치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이번 함 건조를 본격화했는데, 정조대왕함은 올해 하반기 해군 인도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함은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고 3번 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대의 정조대왕함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빠르게 건조되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8,200톤급 이지스함을 3대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소의 놀라운 생산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왜 미국이 일본도 아닌 한국에게만 미 군함 생산을 맡기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무려 145년이나 된 스미토모 중공업의 조선소가 문을 닫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
인도대 선박 주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조선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강을 비롯한 기자재 가격 상승, 선박 가격의 급격한 변동, 수급 격차 확대에 따른 해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밀려 스미토모는 성명을 통해 2024회 기연도부터 일반 상선에 대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은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전통 있는 조선소가 문을 닫는 것이 일본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8월 미 해군 델토로 장관은 치열한 전략적 경쟁 시대에 새로운 해양국가 통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아시아 방문 중 발표된 해군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 지배력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조선소 외에도 대부분 온전하고 휴면 중인 옛 조선소 부지가 전국에 많이 있다고 덧붙이며 미국은 군용 및 상업용 선박을 생산하기 위해 재개발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선사가 미국에 와서 군함을 만들어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급히 한국에게 군함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수많은 경고 신호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조짐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장이었던 마이크 스투드먼은 군사 전문지인 위온 더 락스워 안더 라크스의 기고한 글에 시진핑 총서기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을 볼 때 대만이 아마도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전반에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미국이 방위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기반 붕괴로 인해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국이 대만의 자유를 지켜내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주요 군함 50척 이상을 잃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장은 무승부일지 모르나 오래 지나지 않아 중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새 군함을 지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 의회 예신국 CBO 에릭 랩스 해군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년간 미국이 6년 걸려 만들어낸 양에 해당하는 17척의 구축함과 순양함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랩스는 산업 경쟁력과 배 구축에 있어서 현재 중국은 2차 대전 초기에 미국과 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며 그에 반해 현재 미국에는 많은 숫자의 군함을 빠르게 만들어낼 산업적 역량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군함을 만들수록 대만은 물론 미국은 지금 조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FA-50의 미국 진출이 꿈이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미 보잉사가 스스로 퇴출 수순을 밟아가며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보잉의 T-7의 치명적인 실체가 드러나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인도가 FA-50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못된 신보를 보이고 있다는데 최근 인도 공군의 첫 국산 전투기인 LCA 테자스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살메르 인근에서 LCA 테자스 마크 1 전투기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했으며 다행스럽게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테자스 추락 장면과 조종사 탈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들이 업로드되면서 앞서 인도 공군이 테자스를 자국의 첫 국산화 전투기로 홍보해 온 만큼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도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3위 국가인데 전투기가 계속 추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세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국방비 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비 규모만 보면 우리보다 앞서는 글로벌 군사 강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공군 전력을 중심으로 인도 군의 모습을 보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2년 인도 서부 라자스탄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인도 공군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조종하고 있던 건 미그 21기종이었지만 사실은 인도 국영 군수업체인 힌두스탄 항공산업에서
라이센스로 생산된 메이드 인 인디아였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에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 구소련에서 들여온 기종이 아닌 인도에서 기술 도입 생산한 기체에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나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미그 21의 2대 중 1대인 400대가 지난 60년간 꾸준하게 추락해 총 200명이 넘는 조종사와 6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나선 테자스 개발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시작됐지만 사업 착수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2016년이 돼서야 인도 공군에게 인도됐습니다. 인도 방산업계의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인도 정부의 집착과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자스의 판매 실적은 제로인데요. 인도가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2014년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FA-50에 탑재된 미국산 엔진 F-404를 장착했고 레이더도 이스라엘산을 탑재하면서 겨우 개발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도 공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테자스 판매를 기대하는 것조차 양심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인도는 내심 아니 대놓고 불티나게 팔리는 FA-50에 대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들은 미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FA-50은 훈련기에서 출발했을 뿐 아니라 공중전 BVR 능력도 부족하며 테자스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헛소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인도 언론 유레이진 타임즈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한국의 FA-52 인도 테자스를 누르고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레이진 타임즈는 FA-50KAI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체라며 FA-52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는 해외 유명 방산 기업들이 한국 방산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자스는 FA-50보다 더 본격적인 의미의 제공 전투기라며 가격도 더 저렴한 기체라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인도 매체는 FA-50의 높은 인기의 배경으로 록히드 마틴의 기술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FA-50은 훈련기 겸 경전투기 기종 가운데 비싼 기체로 만약 FA-52 훈련기 역할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뜨거운 인기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FA-52 훈련기 역할을 하면서도 경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기에 엄청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면에서 FA-50에 대한 인도의 반응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보잉사의 T-7의 처참한 실제 스펙이 공개돼 대참사를 맞이했다는데요. T-7A 실전 배치가 2028년으로 또다시 1년 미뤄지면서 사기극이라며 난리가 난 건데 이에 따라 미 훈련기 사업에서 TF-50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미 군사매체 디펜스원은 보잉이 생산 중인 T-7의 양산 계획이 내년으로 1년 더 미뤄졌다며 이에 따라 T-7가 초도작전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도 2028년으로 연기됐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보잉은 2023년 T-7의 양산을 시작하려 했지만 윙락 현상과 탈출 자석 등 비상탈출 시스템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견되면서 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미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일정을 1년 더 연기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T-7의 양산 일정을 미뤘는지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던 터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 공군 조달차 간부가 T-7에 당면한 엄청난 문제는 추후 상황에 따라 양산 단계 착수 시점이 또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T-7의 부풀어진 성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잉이 T-7를 낮은 입찰가로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따내면서 어떻게든 양산만 하면 된다는 머리를 굴렸지만 결국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게 되면서 이익은커녕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손실액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T-7의 양산 일정이 1년씩 미뤄질 때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보잉사과 더불어 미 공군에서 T-7에 대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으며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할 뿐 조용히 흘러가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T-7의 양산 일정이 1년 더 연기된다는 것에 대해 디펜스원은 T-7의 결함이 추가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해 설계했던 영향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은 2025년 예정된 미 공군의 고등전술 훈련기 사업과 더불어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훈련기, 신규 훈련기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미 공군이 고등전술 훈련기로 TF-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삽질하는 보잉 덕분에 미 해군이 추진하는 고등전술임 무기와 미 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T-7A 성능 사기극이 드디어 들통이 나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T-7A 성능이 T-50과 같은 엔진은 사용하면서도 기체 중량은 가벼워 연비가 좋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는 등 항속거리도 더 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들통이 났는데 T-7A 기골이 약해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부 연료통 크기도 작아 T-50의 항속거리의 80%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며 최대 상승 고도도 T-50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보잉사가 미 공군에 T-7호의 시제기 5대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렇게 성능이 까발려지면서 3대만 납품하고 이대는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 공군이 T-7호의 시제기 3대를 가지고 운용평가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진 성능의 비밀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T-7A 성능의 실체가 이제야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투기는 아니지만 최근 보잉사의 엄청난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 항공사 LA800편이 비행 중 강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급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승객 50명이 부상당했는데 문제의 여객기는 보잉 787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보잉의 생산 공정 문제를 알린 내부 고발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BBC에 따르면 보잉의 내부 고발자 존 바넷이 지난 9일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소재 한 호텔 주차장에 자신의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넷은 2017년 은퇴 때까지 32년간 보잉에서 재직했는데 2010년부터는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장거리 노선에 주로 사용되는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 시리즈의 품질 관리자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버넷은 일을 하면서 제조를 서두르다 안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제조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쓰레기통에서 가져와 기체에 부착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787 드림라이너에 장착 예정인 비상용 산소 마스크 테스트 결과 고장률이 25%였다고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바넷은 이러한 우려를 상사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보잉은 바넷의 주장을 극구 부인했으나 미 연방항공국 조사에서 바넷의 염려 일부가 정당하다고 판명됐습니다. 때문에 보잉에서 퇴직한 뒤 바넷은 보잉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법적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바넷이 사망 당일 해당 소송과 관련해 추가 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배후가 있었을지 의심이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KAI의 TF-50은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